They're not testing rockets and missiles. They're not testing nuclear relations. And let's see what happens. Let's see. Let's see. I'm in no rush. I'm in no rush.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성과이냐 이러면서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특히 중거리 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 주고받는 전파 신호가 나오는 게 탐지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영국과 미국의 연구기관에서 네. 한 2020년이면 핵무기 반 100개 정도를 가진다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이제 ICBM 기술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북한이 아직까지 개발 못한 게 뭐냐면 결국 재진입 기술이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기술이죠. 결국 이거는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미국과 우리 당국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런 어떤 실험, 텔레메트리라는 게 이제 ICBM 발사할 때 하는 것인데 네. 그 어떤 텔레메트리 전파가 감지됐다는 것이거든요. 아하. 최근에 아산정책연구원이 이제 내년도를 전망하면서 전망한 게 북한이 ICBM의 재진입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하는 전망을 했습니다. 네. 결국 미국과의 어떤 여러 가지 타협을 위해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향상을 상당히 도모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거든요. 네. 아마 그런 전망에 비춰보면 북한이 여전히 내부적으로는 기술적 개발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 징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복잡한 말이 나오죠. 텔레메트리 그리고 재진입 기술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저희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설명 들어보시죠. 중거리 이상, 특히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여기서 단분리를 통해 탄두가 분리되죠. 탄두가 분리되면 다시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때 탄두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위치 제어를 통해서 정확한 자세와 목표물을 향한 각도를 정해야 됩니다. 바로 이 기술이 텔레메트리 신호를 위한 재진입 기술인데 이 기술을 통해서 대기권을 정확하게 들어와야지만 합니다. 따라서 텔레메트리, 즉 탄두가 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각종 통신 장비들, 위성 장비들을 통해서 비행 중인 탄두가 제대로 된 포물선을 그리고 제대로 된 각도로 대기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통제, 제어하는 기술을 바로 텔레메트리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 텔레메트리 기술, 대륙간 탄도미사일에서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완성의 기술 단계인데요. 그 이유를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대기권 밖에까지 나갔다가 정상 각도로 들어오면 목표물에 명중하고 발사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위치 제어와 각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첫 번째 조건, 자, 탄두가 진입을 하지 못하고 대기권에 튕겨서 우주 밖으로 나가버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각도를 잡지 못하고 위치를 잡지 못하면 대기권을 진입하면서 고열을 견디지 못하거나 그 자리에서 탄두가 폭발해버리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경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텔레메트리, 즉 탄두와 통신 장비들이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교신하는 이 기술을 지금 북한이 시험했다라는 움직임이 포착이 된 겁니다. 이루 국장님. 자, 이 정도 설명이면 지금까지 한동안 조용했던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마지막 궁극의 기술을 완성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텔레메트리 기술은 지금 이제 그림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생활 곁에서 볼 수 있는 IoT 기술이라고 하죠. 네. 사물 인터넷을 떠올리시면 아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지상 통제소와
미사일 사이에 서로 어떤 전파를 주고받는데 이 전파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미사일은 자기가 날아가고 있는 위치, 고도, 속도 그리고 이렇게 고도를 날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어떤 진동수라든가 뭐 외부 기압이라든가 압력 같은 상황이 어떻다라는 그런 실험적인 데이터를 지상 통제소로 보내주고 네. 지상 통제소는 이 미사일이 자신 원래 계획되어 있던 프로그램 혹은 원래 계획되어 있던 궤도를 벗어나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영화 속에서 보면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네. 지상 통제소에서 어버트를 외치면서 그 공중에서 폭파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통제 신호를 보내줍니다. 즉 미사일은 자기 상태에 대한 그 정보를 그리고 통제소에서는 이 미사일에 대한 통제에 대한 신호를 아하. 서로 주고받는 것을 이 텔레메트리 신호라고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데 이 가상 3D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탄두가 제대로 된 각도로 대기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위치를 제어하고 조종하는 이 과정을 지금 설명드렸는데 자, 실제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느냐 안 쏘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일본이 모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 텔레메트리 신호가 흘러나왔는지를 탐지해서 확인하기도 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이 미사일이 어디까지 날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00km 정도의 사거리에 2,000km 정도의 고도를 가진 미사일을 쏜다고 한다면 북한은 동해상에다가 통신 중계선을 띄워놓고 네. 이 거리, 딱 중간 정도 되는 거리에서 전파가 거기까지 도달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먼저 테스트를 합니다. 아하. 즉 미사일 시험 발사 전에는 정상적으로 전파가 송수신이 되는지 이 여부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네. 사전에 이 텔레메트리 신호가 잡혔다라고 한다면 어떤 미사일 그 시험 발사가 임박했다 이런 징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텔레메트리 신호가 미사일 발사 징후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말 김정우 실장께서도 과거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북한이 왜 이 텔레메트리 실험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미군의 정찰기, 일본의 정찰기, 캐나다, 심지어 영국의 정찰기까지 지금 동해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통신 감청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일본이 감지를 할 것을 알 텐데요. 일단은 미국이 뭐 첨단 그 정찰기를 통해서 이제 그 전파를 입수했을 겁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보다 더 정확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하. 우리는 미국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지만 우리는 뭐 인해전술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파 수신소가 있어요. 네. 행경도부터 해서 내륙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울릉도까지 전파를 잡는 그런 장비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전파라는 것이 공기를 타고 흐릅니다. 그러면 전방지에서 안 잡히는데 저기 가거도에 잡힙니다. 네. 또는 마라도에 잡힐 때가 있기 때문에 온 곳에 각 곳에 전부 다 전파 수신 장치가 있어가지고 북한에서 하는 모든 전파를 잡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도 잡았고 그래서 미국이 그 잡은 그 첨단 정찰기가 잡은 자료하고 네. 우리 자료하고를 교환을 해서 서로 회의를 해서 분명히 우리도 먼저 알았을 겁니다. 네. 다만 이게 발표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이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된 것인데 현 시점에서 그러면 왜 북한이 이 텔레메트리 신호를 발신했느냐 하는 네. 부분인데 아마도 미사일은 보이지 않고 텔레메트리 신호만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만약에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과의 그 대화를 중단시킨다면은 우리가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는 어떤 정책인 그런 위협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북한이 ICBM급을 만약에 쏜다 그러면 네. 미국과 북한 간의 6.12 합의가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판이 깨지는 셈이죠. 그렇게는 안 하고 그러면 단거리 미사일을 쏘는데 아하. 금년도 2월 8일 날 북한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하고 유사한 미사일을 가지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랬죠.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열병식에서 공개가 됐어요. 그랬죠. 그거는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네. 탄두가 이게 옆에서 봤을 때 똑바로 좌우 균형이 돼야 되는데 삐딱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날아가면서 이렇게 회전을 한다든가 불규칙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건 요격을 할 수가 없는데 네. 아마 그런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를 위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나 미국이 앞으로 계속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 텔레메트리 신호가 감지됐다고 일본이 얘기하는 그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첨단 정찰기도 같이 이 주변을 떴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도 감지했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우리가 며칠 전에 중국의 그 신호정보 정찰기가 카디제를 넘어와서 이제 또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 네. 이런 중국 정찰기뿐만 아니라 그 원래는 10월, 11월, 12월 초까지 알래스카와 미국 본토로 돌아가 있었던 미국 정보 정찰기들이
동해 지역, 그다음에 일본 지역으로 지금 대거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그림에 보시는 RC135W 리벳 조인트라고 하죠. 네. 저 신호 정보 처리기를 시작해서 요코타에는 컨벳 센터라고 불리는 그 통신 정보기가 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착륙하고 있는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아마도 12월부터 북한이 뭔가 그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 미국이 이것을 포착해서 네. 이에 대한 면밀한 어떤 감시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지금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글쎄요, 그래도 아직 평화와 대화의 분위기가 깨진 건 아닌데 이 북한이 이런 텔레메트리, 즉 미사일 발사에 관한 시도를 하고 있다. 굉장히 속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답방 약속을 지키지 못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러면서 또 앞쪽으로는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친서를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깜짝 친서였습니다. 하루 종일 시끌시끌했죠. 먼저 청와대 대변인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시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친서를 보내왔습니다. 내년에도 남북의 두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가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2019년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자, 청와대가 간략하게 밝힌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친서 내용. 요점은 이겁니다. 내년에도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서 함께 나가자. 그리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 답방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문재인 대통령과 자주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글쎄요, 큰 범주에서 보면 그리 특이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친서라기보다는 그냥 연합장 수준의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지금 남북 간이나 또 북미 간의 어떤 비핵화 문제가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여전히 마지막 남아있는 가능성은 그러니까 결국 남북 정상 간의 신뢰관계죠. 그렇죠. 이게 깨질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갈 수 네. 있겠죠.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원래 답방을 사실 우리가 뭐 김정은 위원장 올래라고 못은 박지 않았지만 네. 가까운 신뢰로 이야기했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 올래라고 이제 해석을 했고 네. 또 지난 12월 16일 날 정도에 뭐 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일단 약속을 어겼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의 신년사 발표에 앞서서 그나마 그래도 예의상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리 이야기하는 차원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게 보면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비핵화 문제 같은 경우 최근에 조선중앙방송에서 비핵화는 즉 남쪽에 있는 주한미군과 해구산에 대한 철폐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했거든요. 한반도 비핵화로 그렇습니다. 있죠. 여전히 북핵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더구나 그런 측면을 본다면 여전히 정상 간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네. 즉 실무 협상은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네. 측면을 본다면 역시 톱다운 방식의 어떤 그런 방식과 함께 그 내용 면에서 보면 여전히 어떤 현재 상황을 유지해 나가겠다. 네. 그런 차원의 저는 진설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안 박사님, 이건 어떻습니까?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 특히 북한의 행보를 보면요. 과거에 1년 전 이맘때가 생각납니다. 미국이 북한을 마치 실제로 공격을 할 것 같은 순간까지 갔을 때, 즉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북한이 갑자기 화해 제스처를 보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또다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하는 듯한 이런 친서를 보냈어요. 게다가 글쎄요. 뭔가 좀 막히면 꼭 우리 정부에게 뭐를 부탁하는 이런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런 측면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네.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이제 이 키워드는 서울 답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오려고 했는데 못 온 데 대한 익스큐즈가 이번 친서의 핵심이고 네. 또 신년사 이제 내일 아침에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비핵화니 서울 답방이니 이런 건 사실 신년사에 담기가 어려운 게 북한 선전 매체의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년사의 남쪽 분야, 대남 정책 분야에서 말할 수 없는 걸
친서를 통해서 전달하고 그 부분을 이제 뺀 채로 다른 뭐 대미 관계니 뭐 대남 관계를 이제 형식적으로 언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친서로서 그것을 대신했다. 이미 이제 미국에다 벌써 친서를 28일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결국 북한이 하나의 그 친서 외교, 친서 정치를 이제 하되 결국 자신들도 이 끈을 놓지 않겠다. 대화의 네. 끈을 우리가 딱 붙잡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라. 뭐 이런 시그널로도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또 북한이요. 이 연내 답방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우리 측이 갖게 했다가 그 지금 기대감이 좀 많이 꺼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또 1월에 답방할 듯한 이런 기대감을 부풀어 오르게 해서 뭔가 또 기대하고 있게 만드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답방에 대한 기대까지는 좋은데 1월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우리 정부 쪽에서 네. 요구하는 부분인데 분명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요 친서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상황을 주시하면서 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9.19 공동선언을 할 때 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여건이 조성되면 남조선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9.19 공동선언 때나 요번 친서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건을 보아가면서라는 얘기는 여건 자체가 미북한 간의 비핵화 문제에 관련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가지고 대북 제재가 일부 완화되면은 내가 남조선에 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 그러면 먼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한국이 그럼 어떤 효과를 할 수 있는 건가? 우리 대통령께서 뭐 G20 정상회담이나 아셈 정상회담 이런 데 가셔가지고 북한이 현재 그 비핵화 관련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그걸 촉진하기 위해서는 유엔 제재를 일부 해제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셨는데 네. 그게 안 밝혀들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역할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제한돼 있고 네. 그래서 할 게 별로 없다 생각은 듭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 뉴스탑10에 출연을 했던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북한의 전매 특허 벼랑 끝 전술을 조심해라. 그들은 절대 위기에 몰렸을 때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또 화해 손길을 내밀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바가 있죠. 북한은 항상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거든요. 네. 마치 당장 맞짱 뜰 것처럼 나갈 때 같이 맞짱 뜨자고 나가면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북한의 벼랑으로 안 떨어집니다. 내년도의 상반년에 약간 좀 위기설이 되면서 좀 미국 간의 관계가 긴장해질 것 같지만 미국과 북한의 호상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그런 새로운 타협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지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대화의 뜻이 여전히 있다. 이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신호를 보내는 그런 셈이군요. 그렇죠. 이제 북한으로서는 일단 미국의 제재가 조금 더 늦춰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은 북한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해가 아니겠습니까? 네. 2020년 1년 후에는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열어서 김정은의 어떤 일단락 리더십의 치적을 과시해야 되는데 지금 제재는 계속 줘요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 외교 분야에서도 벼랑 끝 전술은 구사하되 언젠가 돌아올 수 있는 여백을 남겨놓고 네. 가겠다. 그것이 이번 친서 정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서는 어떤 라인이 가동돼서 이렇게 전달이 됐을까요?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개성 연락 사무소를 통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누가 들고 왔겠느냐, 북한에서는 도대체. 누가 들고 왔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청와대로 올 때도 김여정, 김창선 부장이 가방은 들었고 김여정이 직접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친서를 비밀리에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누가 들고 오냐에 따라서 우리로서는 그걸 받아들인 태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뭐 김영철 통정부장이 직접 들고 왔는지 아니면 맹경일 부부장이 들고 왔는지 아니면 또 좀 더 올라가면 김여정이 직접 들고 왔다면 우리 정부에 대한 익숙 휴지가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성의 표시라고 할 수 네, 있죠. 성의 표시는 해야 되니까 그 세 사람 중에 들고 오지 않았겠는가 네.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 보면 핵무력 완성회라고 이제 선전을 했고, 네. 2018년도 그 신년사를 보면 이제 대량 생산, 미사일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해라고 네. 규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는 과연 무슨 이야기를 들고 나올 것이냐, 네. 그 문제가 관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내일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할 테고, 근데 저는 친서를 이렇게 계속 지금 보내고 뭐 미국에도 친서를 보내고 하는 것 자체는 보면 네. 결국 이제 상황 관리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뭐냐면 실제로 밑에서 협상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건 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 번도 지금 사실은 최선을 만난 적이
적이 없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자꾸 친서만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네. 결국 뭐냐면 실질적인 진전은 없으면서도 현재 상황은 악화시키지 않겠다. 아하. 이런 하나의 이중적인 전략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 떨어지지는 않고 끝까지 버티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